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산관리계획 앞전 시간에 하던 수업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분석을 하고 3단계는 이제 시장 분석이 되겠죠. 시장 분석은 그 지역에 어떤 있는 근린 상가, 근린 분석, 상가 시설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 자산 분석에 기반을 두고서 일정 지역의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시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부동산과 경쟁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단점을 평가를 하고요. 입지나 어떤 공간, 수요와 공급, 경쟁, 시장에 관한 그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시장 분석이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시장의 잠재력, 시장성 분석, 경쟁성 검토, 부동산 임대 공간의 어떤 수요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해당 건물이 임대 공간 수요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수요 수준, 수요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인지를, 그 시장인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장 권역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수요 분석이나 공급 분석 단계에서 시장 권역을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권역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지역을 설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나 강, 산 등이 있는 그 자연적인 지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통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리나 사회적으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 권역을 살필 때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 권역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차 시장 권역은 그 다수 잠재 임차인 또는 잠재 구매자를 추출해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호텔이나 리조트, 세컨드홈 아니면 교통의 접근성을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로는 시장 경쟁력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오피스나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같은 그런 것들은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고속도로 진입 부근이나 공항, 또 항구나 대학교 주변, 종합병원, 지역 쇼핑몰 이런 중심지 주변에 교통이 좋은 곳은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장 권역 설정에서 세 번째는 대상 부동산을 실사해 볼 수 있다. 지형이나 자연적인 형상, 경관 등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하는 거죠. 임장. 실사를 간다는 거는 결국은 직접 가서 보고 살펴보는 건데 임장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넷째는 근린 생활이 가깝게 있나 없나 근접성을 봐야 되는데 주거용은 근린 쇼핑 시설, 공원, 학교, 교회, 도서관, 병원, 오피스용의 어떤 부동산들은 고속도로 진입 여부하고 접근성, 주차를 잘 할 수 있나, 전철역과의 접근성, 그 다음 식당이나 소매점의 편리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권역 설정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분석을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경제 상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와 지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국가 경쟁 수요 분석이라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거나 거시 지표 분석,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수요 분석을 통해서 추정 구매력과 매출 잠재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급 분석을 보면은 공급 분석. 공급 분석의 핵심 자료는 부동산 면적이 되겠다. 그렇죠. 부동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공급을 얼마큼 해주냐, 그거를 얼마나 쪼개느냐, 이거에 따라 공급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면적이죠. 토지 면적을 가지고 건축물을 짓게 되는 건데 그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용적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공급 분석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시장권역 내에서는 재고나 과거, 현재의 재고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건축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건축 활동을 한다는 거는 부동산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공급 분석의 주요 대상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현재나 과거의 재고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충분히 또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공급 분석이라는 거는 한두 가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팔릴 수 있나? 수요가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 또한 월별이나 연간 평균 임대료를 임대료 추이, 트렌드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상황. 그리고 입지 연결성.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얼마이고 주택 유형의 빌라냐, 아파트냐, 단독이냐, 주택 유형 구성 형태, 관리비가 다달이 얼마 나오고 있느냐, 주차 공간은 잘 돼 있느냐, 편의시설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느냐. 요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역삼동에 사는 40대 여성분이 납치돼서 강에 시신을 던졌다고 하죠. 거주 안전의 문제. 건물과 단지의 수선 유지 정도와 비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용의 비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공급 방안까지 했는데 대체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 방안을 보면은 운영의 변화가 있고 구조 변화, 자산 이용의 변화가 많죠. 그래서 운영을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자. 구조라는 거는 뭐 사회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부동산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구분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보면은 구분에서는 건물의 용도 변경, 인허가가 가능한지 가능 여부하고 가능하다면 그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얼마가 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임차인 구성 변경을 볼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임차인들의 양질의 임차인 모집 및 구성 방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잘 내고 그 나의 자산인 부동산을 내 것처럼 깔끔하게 쓰고 하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3년, 4년, 5년 거주를 한다거나 사용을 하다 보면 지저분하게 쓰여. 아니면 파손을 하거나. 내 집이 아니라서도 그렇지만 성격상 또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월세를 밀린다거나 불성실한 뭐 생활 태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임차인을 좋은 사람들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임대인의 생각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임차인 모집할 때요, 신용이나 직업이나 연봉을 따지고 임차인을 들인답니다. 그래서 거기 주인이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대로 전세 사기 사건이 많다? 주인의 사기다? 뭐 이래가지고 음, 오히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신용이나 세금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서로 간에 확인하고 오면 나쁠 건 없는데 일방적인 어, 확인, 동의 없이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좀 불공평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노후 수선비 조정, 수선에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요. 수선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되겠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인이나 관리 회사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노후 수선비 때문에, 노후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임대 공간의 창출. 뭐 그 기존의 그 옥상 공간은 버려두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카페를 만든다던가 정원을 만든다던가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 모여서 교류의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건지 안 어긋나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전은 한지, 안정성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뭐 텃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새로운 임대 공간을 창출해 보면 좋겠죠. 재무적인 분석을 보도록 하면은 재무적인 분석의 정의하고 내용인데 결국은 이 어떤 부동산에서 창출이 되는 수입과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입과 수익. 그래서 여기서 수익과 수익이 현금으로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어떤지, 그다음에 수익률과 위험도가 어떤지를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수익률과 관련된 분석이 있는데 자기자본 수익률, 투자 수익률, 자본현금 수익률,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 현금 흐름 증가율, 자산 가치 증가율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과 관련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험 관련 분석을 보면은 부채 감당률, 담보 대출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공실률, 자본 회수 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어. 위험보다는. 그 수익률 관련 분석에 있어서는 위험 관련 분석보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위험 관련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히 해봐야 될 시점이 왔죠. 시점이 그만큼 위험률이 부동산 투자라면 높아지는 시기가 된 거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본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 그리고 팔았을 때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와 매도를 했을 때의 그 차익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익을 매도를 했을 때 차익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투자 수익률은 이제 이자와 임대료. 뭐 수년제 가치는 지금 제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미래에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관련 분석들인데 굉장히 좋았다.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위험 관련 분석이 더 중요해졌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전체 그 부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갚거나 이거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감당률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부채에 대한 신용도가 괜찮은 건지, 이익률이 괜찮은 건지, 부채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건지. 그죠? 수익률이 더 많아야 되는데 부채가 더 많을 수가 있죠. 담보대출 비율 LTV거든요. LTV.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부동산에 따라 담보대출 비율이 달라요.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인데 해마다 내가 받은 대출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상환 비율인데 전체 부채에 대한 1년 동안 갚은 금액이 얼마냐 뭐 이거죠. 그러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지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공실률, 자본 회수 기간. 그래서 이제 위험 관련 분석이 엄격해지고 중요해졌다. 현재 와서는 위험 관련이 최대한 낮아야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수익이 많다기보다는 위험 관련 분석에서 위험이 현저히 낮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재무적 분석에서 재무계획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작성을 해야 돼. 재무 분석을 하면요. 그러면은 뭐든지 그래요. 연간 운영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 5년간의 운영 예산 추정, 수익과 비용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무 분석을 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재무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겠죠. 적정 임대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총 임대료, 총 예상 수입, 운영 비용, 준비금, 현금 수지 등이 있어야 됩니다. 적정 임대료는 목욕탕, 침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노도, 조망권, 중심시설의 어떤 접근성 이런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산관리자는 그 부동산의 어떤 총 임대료 수입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임대 수입 이외에도 요즘은 그 서브 수입들이 많잖아요. 주차장, 그러니까 차들이 많고 시내에는 주차할 넓은 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도 괜찮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주차장 수입이 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차장, 자동 판매기는 음료수나 커피, 물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계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 세탁실, 코인 공동 세탁실이라 해서 코인 세탁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제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 자산 관리자는 최종적으로 운영 예산하고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지, 부동산 개량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소유주에게 제출을 합니다. 부동산 자산 계획 관리 계획서의 그 보고서가 뭐 5장이 될 수도 있고 10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길지? 그러면은 맨 앞장에다가 간단하게 결론, 제안 사항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요. 소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이 되게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끔 간략하게 이제 결론 및 제안 사항을 요약해서 쓰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게 보통 이런 제안서의 센스 아니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유자들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목적에 따라서 장기간의 수익 증가나 세금 절감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을 변경하거나 개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케이 승인을 하면은 관리자는 그 승인에 따라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않고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돈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하니까 투입하지 않고 수선을 하기를 원하는 소유주가 있고요. 또 단기간 최대의 수입을 창출하기를 또 원하시는 소유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해당 부동산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이행의 시기나 단계적 시행인지 아니면 뭐 그 며칠 안에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부를 부동산에 대한 운영 계획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